정의가 헬파가 아니었다고요? 아쉬워. 실망이네요. 마지못해 답긴 했지만 좀 부족하죠. 그녀는 그렇게 내 딸을 선풍처럼 평가하고 있었다. 그 여자의 말이 끝나자 정적이 식단에 내려앉았다. 나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하던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태동했다. 그쪽 아드님 기본 정력 있으시다고요? 그럼 미안한데 이 자리는 오늘로 끝입니다. 내가 정의를 낳았을 때는 가을이었다. 그게는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고 시선이 다 금빛으로 물들어있던 것처럼 느껴졌다. 태령을 달고 살았던 아이를 나는 매일 기도하며 키웠다. 약을 먹이고 기침할 때마다 등에 손을 얹어 불안한 호흡을 세어가며 밤을 지새우던 아이다. 그런 아이가 어느덧 32. 결혼하겠다는 사람을 데려왔다. 처음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의 부모는 서면에서 유명한 식당을 선대지에 운영한다는 부잣집. 덩치는 크고 인사는 좋은 서리장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선전례에서 모든 것은 무너졌다. 선결례, 일가 아니라 계급을 나누는 자리. 딸이 둘이셨죠? 네, 정희와 지희, 둘 다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다. 딸 씨만 받는 체질인가 봐요. 우리 민우는 아들만 있는 집이라 그런 씨랑 안 맞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사업을 이어야 하니까요. 내 귀를 의심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떤 웃음기 없이 또렷했다. 정희가 놀라 나를 바라봤고 민우조차 작게 전말하고 말했지만 그녀는 손을 휘젓고는 계속 이어갔다. 사실 저희도 정희 씨가 해외 탈일 줄 알았어요. 민우가 외국 대학 나왔잖아요. 어머님, 요즘은 가문도 맞춰야 해요. 가정교육이란 것도 다르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침묵했다. 왜냐하면 정희의 표정이 너무 참는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결혼, 우리 딸이 혼자가 아니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전쟁터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숨겨진 진실,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든 건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결표 그 결표이라는 단어였다. 사실 민우가 한번 다녀온 건 유일한 흠이에요. 그거 아니면요, 저희가 이런 자리까지 안 만들었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피가 울컥 솟았다. 그럼 지금까지 왜 말 안 했냐? 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나는 민우를 바라봤다. 눈을 피했다. 정희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만 몰랐다. 이 더러운 진실에서 나만 배제된 어머니였다. 밥 차고 나온 자리, 터진 진심. 나는 물을 벌컥 마셨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응시했다. 아드님이 이혼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막 알았네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이 자리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그리고요, 정희는 아직 젊고 예쁜 아가씨입니다. 당신이 말한 차고 넘치는 자리, 아직도 줄 섰습니다. 그녀의 젓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딸깍 소리를 내며 떨렸다. 민우는 얼굴이 벌개졌고 정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딸의 팔목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등 뒤에서 무어라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나는 정희의 손을 잡고 선결례장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결혼 나는 절대 못 보낸다. 엄마, 나 임신했어. 내 딸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선결례에서 도망쳐온 지 겨우 일주일 후였다. 정희는 두 손으로 아랫배를 감싸 안고 있었고 나는 그 손보다 더 꽉 쥐고 싶은 게 있었다. 내 딸의 미래였다.
며칠을 아무 말도 없이 지냈다. 3개월 이후 정희는 날이 줄었고 나 역시 묻지 않았다. 딸의 눈에서 떠오르는 불안과 흔들림이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얇게 뿌려진 오후였다. 딸이 갑자기 내 방에 들어오더니 말없이 내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비를 의심했지만 딸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얼굴은 천백했고 입술은 바스러지게 마르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날 선견이 끝나고 민우가 집에 찾아왔어. 우리 둘 다 너무 힘들고 민우가 그랬어. 아이가 생기면 어머니도 반대 못할 거야. 그럼 결혼하게 될 거고 내가 평생 지킬게.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기획적이었다. 선견내에서 깨졌던 관계, 정의의 죄책감, 민우의 절박한 아니, 심의함. 정의는 속은 거였다. 아니, 정확히는 감정에 기대고 싶었던 자신을 속인 것일지도 모른다. 속이는 남자, 눈 감은 딸.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이 아이 지우고 싶지 않아. 민우가 잘할 거야. 자기 엄마는 자기가 어떻게든 한다고 했어. 제발 허락해줘. 제발. 정희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대를 감싼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아이가 얼마나 고립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정희야, 그 집 너 절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알아? 알아도 이 아이 내 아이니까. 엄마, 나 이 사람 사람이야. 사랑해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랑, 그게 모든 걸 덮을 수 있는가? 난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안에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있었다. 나는 더 말할 수 없었다. 결국 눈물로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허락이 아니라 딸을 전장에 내보내는 비극적 선택이었다. 혼수고가 중요한 이 자국. 결혼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정희는 눈에 띄게 만나갔다. 입덧이 심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입덧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정희가 병원 다녀온 날이었다. 나는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여서 물었다. 산부인과 다녀왔어. 무슨 검사했는데? 자궁검사. 심장이 철렁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일수에서 들은 적 있다. 며느리 자궁건강 확인이라는 비인간적인 풍습을 아직도 이어가는 집안들이 있다고. 내가 그걸 왜 했는데? 엄마, 시어머니가 같이 병원 가자고 해서 그냥 건강 체크 정도인 줄 알았어. 근데 의사 앞에서 대놓고 묻더라. 정희 씨 자궁은 깔끔한가요? 출산력 문제 없겠죠? 라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 순간 선견대의 그녀. 내 딸의 씨를 따져 묻던 그 여자의 얼굴이 번뜩 떠올랐다. 엄마, 나 그냥 그직 시가지 된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튤립 같았다. 가업이라는 이름의 족사. 시대 식단에는 이미 별표 가업 승계 계획표 별표가 붙어 있었다. 그 계획표에 맨 마지막에 쓰여 있었다. 정희야, 병원은 왜 어머님이랑 같이 간 거야? 무슨 검사를 했는데? 엄마, 그게 산전 자궁 검사라.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자궁 검사, 시어머니와 함께. 세상에 사람이라는 게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 걸까? 내 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시댁의 자궁 건강까지 증명해야만 했단 말인가?
나는 그날 정희의 집에 처음으로 하룻밤을 자고 갔다. 성희와 식사도 하고 딸의 신혼집을 둘러보는 시간이었다. 늦은다. 이불을 하나 더 가지려 안방을 두드렸을 때였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정희와 민우의 대화. 오빠, 산전 자궁검사 말도 처음 들어봤어.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그냥 확인차 한 거잖아. 확인이 문제야? 내가 대체 뭐길래? 난 내 시방엔 도구 아니야? 순간 나는 문을 벌컥 열었다. 정희는 입을 틀어막았고 민우는 고개를 떨궜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희야, 무슨 검사를 했다는 거야? 산전 자궁 검사, 자궁벽 두께랑 착상력, 호르몬 수치. 어머님이 다 지켜보셨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정희를 끌어안지도 못했다. 손끝이 떨려서 분노로 가슴이 뭉쳐서. 검사의 목적. 알고 보니 그 시어머니는 정희가 자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에게 온갖 요청을 해댔단다. 이 친구가 혹시 딸만 낳는 체질이면 곤란해요. 저리는 가업이 중요해서요. 손자가 필요하거든요. 정희는 이것도 시작도 전에 이미 딸일까 봐 불합격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셈이었다. 병원에서도 정희를 만나려 했지만 민우 어머니는 아들이 다 허락했다 오고 밀어붙였다고 했다. 민우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냥 어머니가 원하셔서. 아프진 않았잖아, 정희야. 아니, 이게 지금 남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정희가 내 며느리냐? 내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기면 그게 가족이야? 어머님, 제발 그만.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청업체야. 손자 납품하러 시집온 공장 하나 차렸냐고. 엄마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미쳤다. 그날 밤 나는 정희의 욕실 문 앞에서 혼자 울었다. 그 아이가 씹는 소리에 섞여 들리는 숨죽인 울음. 엄마, 나 그냥 딸 낳아도 괜찮겠지? 나 그 집에서 살아도 될까?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정희는 도리어 내게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임신해서 미안해요.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사과하는 딸. 자궁이 건강하다는 인증서를 들고 식은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내 딸.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걸까? 시어머니의 더러운 속략. 며칠 뒤 나는 민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침착하게 말했다. 사부인, 그날 병원에서 하신 일 정희가 다 알고 있어요. 자궁검사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녀는 잠시 점적 후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그거는 하나 낳는 여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버했나? 아니, 솔직히 요즘 애들이 너무 예민해요. 사부인, 정희는 사람입니다. 시험지 아니고 제품이 아니에요. 아쉬워, 참. 정희가 누구라도 데려올 수 있었어요. 정희 씨가 민우랑 결혼 못할 사람도 아니고. 그 순간 나는 전화기를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녀는 며느리를 고용한 줄 아는 인간이었다. 정희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 정희는 그날 이후 답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입덧도 있었겠지만 나는 안다. 그건 모욕을 먹은 사람이 느끼는 역겨움이었다. 민우는 정희에게 말했다. 엄마는 좀 유별나서 그래? 원래 사람 볼 때 철통 먼저 봐. 오빠는 넌 나 볼 때 뭐부터 봤어? 내 자궁부터 봤어? 아니면 내 얼굴? 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엔 젖어 있었다. 성별 나왔어요. 딸이래요. 그래. 아휴. 정희 씨는 딸 씨만 받는 체질인가 봐. 뭐. 아직 초기니까 생각 좀 해보지 그래요.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정희가 엄마인 내게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한테 딸이면 지우라. 내가 책임지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10통, 20통. 결국 밤 10시가 다 돼서야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미안해. 나 지금 모텔이야. 집에서 나왔어. 뭐? 정희야, 무슨 일이야? 지금 몇 시야? 어디 있는 건데? 너 혼자야?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성별 나왔어. 여자아이야. 근데 어머님이 지우라. 딸이라서 나한테 책임지래. 왜 딸이냐고. 엄마, 나 어떡해 해요?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꽉 쥔 채야 식탁 모서리를 있는 힘껏 내려잡다. 피가 맺혔지만 아프지도 않았다. 그저 분노,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피 대신 내 온몸을 돌고 있었다. 딸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거부당하다. 민호 어머니의 말은 이랬다고 한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딸이 뭐가 어때요? 딸이면요, 집안 있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가업이란 게 대충 하는 줄 아세요? 저희는 손자가 필요한 집이에요. 정희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래도 아직 축인 있다. 절정하긴 늦지 않았어요. 책임은 당신이 져야겠죠? 책임. 책임이라니. 누구의 책임인가? 생명을 가볍게 말하고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종용하는 사람이 그 무게를 감당할 자격은 있나? 민우의 무기력과 정의의 절망. 정의는 민우에게 그 말을 전했다. 그리고 민우의 반응은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예민하셔. 너무 마음에 담지 마. 너도 그 말 들었잖아. 그걸 그냥 넘겨? 우리 아기야, 민우. 우리 첫애야. 딸이면 뭐 어때? 그냥 참고 견디자. 참고 견디자. 그 말은 민우가 정희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다. 정희는 그날 밤 짐을 쌌다. 그리고 민우가 모르게 조용히 집을 나왔다. 방문한 곳은 모텔. 친정집 앞에서 차마 문을 두드릴 수 없었다고 했다. 엄마 말 안 듣고 결혼해서 결국 이렇게 된 너. 너무 부끄러워. 모성이라는 이름에 맨다. 나는 새벽에 정희를 데리러 나갔다. 코트도 걸치지 못한 채 슬리퍼 신고 뛰어나간 거니 세상이 조용했고 바람은 살을 대었다. 모텔 앞에서 정희는 떨고 있었다. 쟤를 감싸고 뺨은 총총 부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정희를 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건 딸을 낳지 만나 한 그 인간들이다. 그리고 미안하다. 엄마가 널 그 집에 보낸 걸? 정희는 품 안에서 엉엉 울었다. 그 울음은 예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존엄의 상실이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 분노의 점정.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전화를 걸었다. 민우 어머니는 처음엔 모른 척을 하더니 내가 말을 꺼내자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사부인 그 말을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아이요, 참 그냥 흘려드리면 되지. 딸이든 아들이든 3명이잖아요. 그걸 지우라고 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들 낳아야 가업 있는다니까요. 며느리 될 사람이 그런 것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다. 가슴이 미어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목이 마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쪽 집안은 대체 뭐길래 생명을 선택하려 듭니까? 그 아이는 제 딸의 전부였어요.
엄마, 나 아기 잃었어. 정희가 내 앞에 앉아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입덧도 겨우 끝났고 아직 이름도 못 지었는데 왜? 그 순간 나는 정희의 뱃속이 아닌 내 가슴 안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며칠 전 정희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 울고 불며 말리던 나를 향해. 이제는 아이도 있고 민우가 사과도 했고 시어머니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라고 말했다. 엄마, 이번엔 나도 강하게 할게. 안 맞는 말 들으면 그냥 안 듣고 내 아기만 생각할 거야. 나는 안 된다고 돌아서자고. 그 집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내가 이 아기 지키고 싶어. 그래서 보내줬다. 내가 모질지 못해서였다. 딸의 의지를 꺾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서였다. 시어머니의 침묵기에 숨어있던 탈것. 하지만 정희는 돌아갔다. 그리고 3주 후 아이를 잃은 채 돌아왔다. 아무런 표정도 없이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며 정희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엄마, 나 일하다가 갑자기 티가 나서 병원 가는다.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다. 나는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정희가 말없이 내 손에 진단서를 쥐어줬다. 기류 유산. 치아의 심박 확인 불가. 글라라. 임신 주수는 식선지였다. 정희는 그날까지 식당에서 하루 10시간씩 일을 했다고 한다. 서빙, 설거지, 재료 손질, 심지어 무거운 식자재까지 옮겼다고 했다. 유선의 그림자 뒤에선 누군가. 나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정희가 힘들다고 말하긴 했는데 엄마가 도와주라고 해서 데려온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시킬 줄은.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희가 일하는 모습을 본 손님이 정희에게 슬며시 비타민 음료를 건넸다는 이야기. 그리고 식당 뒷마당에서 숨죽여 구토를 하던 모습. 혹시 시어머니가 일부러 시킨 거 아니냐? 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던졌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여자의 말. 그날 정희가 모텔로 피신했던 밤. 시어머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딸이요. 지울래요? 뭐 어쩌나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딸만 낳을 거면 아예 안 낳는 게 나아요. 그 말은 단순한 독설이 아니었다. 일구였다. 딸이라면 필요 없다는 그 말. 책임지라는 그 말. 그것은 이미 그 집안이 한 생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없었다는 증거였다. 정희의 구간. 정희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내가 다시 가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근데 식당에서 일하라고 매일 불렀어요. 괜찮다고. 원래 그 정도는 다들 한다고. 정희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나 어쩌면 일부러였던 것 같아. 나 그 사람 날 미워했던 것 같아.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야. 미워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널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날 밤 나는 기도했다. 나는 미역국을 끓였다. 예사는 출산과 다름없다고 했다. 몸도 마음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희는 한 숟갈도 삼키지 못했다. 식은 국을 다시 덮이며 나는 기도했다. 태어나지도 못한 손주를 위해.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도 정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걸고 맡겠다고. 정희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다시 아이를 갖는 거야? 민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 마치 지난 아기의 존재는 단지 실패한 프로젝트였다는 듯이 유선한 지 이 시대에 정희는 아직도 식사를 반 공기 이상 하지 못했다. 밤에는 안몸을 꾼다. 대를 부여잡고 피투성이가 된 자신이 빈 대기실에서 울부짖는 꿈. 나는 그 아이를 무릎에 눕히고 하루 종일 등을 쓸어주었다. 그런데 그날 밤 민우가 집에 찾아왔다.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말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엄마한테 말리지 못한 것도, 정희한테 상처 준 것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다. 다시 무슨 일이 없을 건데? 그는 고비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조심해서 다시 아이를 갖자. 이번엔 꼭 아들일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표정 하나 없는 얼굴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민우야, 너 나 사랑해. 사랑이 아니었던 이유. 민우는 당황했다.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정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어. 너와 함께 늙고 아이를 키우며 웃고 싶었어. 근데 넌 나한테 뭘 원해? 민우는 침묵했다. 그러자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민우야, 나 시바지였어. 그 말은 칼날이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전화 당신은 실태작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고 정희가 대신 받았다. 스피커폰으로 둔 채였다. 정희야, 그래도 그 집안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할 건 해야지. 뭐, 아기 유산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때 제대로 조심했으면 유산 안 했겠지?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실망이야. 정희는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전화를 꺼버렸다. 그 순간 정희가 말하더라. 엄마, 나 이제 확실히 알겠어. 민우 엄마는 며느리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 결투 아들을 낳을 자궁이 필요했던 거야. 난 그 자리에 임시로 끼워진 부속품이었고 결투 사람이었을 리 없었던 이유. 민우는 다음날 또 왔다. 하지만 이번엔 날 없이 앉았다. 정희는 말한다. 민우야, 넌 날 선택한 게 아니었지? 내 엄마가 고른 혈통을 찾던 와중에 그냥 내가 끼어든 거지?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난 내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넌 날 절대 지키지 않았어. 나를 자궁으로 취급한 어머니 앞에서 넌 단 한 번도 나의 사람이라고 말한 적 없었어. 엄마의 마음, 다시 꺼내지 못한 나. 정희는 내 옆에 앉아 물었다. 엄마,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걸까? 나는 고비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사람이 어리석은 거지? 넌 그저 진심이었을 뿐이야. 잘못한 건 사랑을 가장해서 너를 이용한 사람들이야. 정희는 그제야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말없이 천천히. 이선 이후로 처음 보이는 순수한 감정이었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를 더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게 두지 않겠다. 엄마, 나 민우랑 이혼할래요. 그 말이 나왔을 때 마치 이 집안 가득 얼어붙었던 공기가 단번에 깨져버린 듯 했다. 정희는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 그녀는 직원을 선언하는 한 명의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민우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꽃을 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야, 내가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하지만 정희는 말없이 웃으며 그 꽃을 탁자 위에 내려놨다. 민우야, 내가 그 꽃 받고 또 웃고 아무 일 없단 듯 살아주길 바랐어? 정희야, 그런 뜻은 아니야. 진심으로 미안해서. 진심이면 그때 왜 날 지키지 않았어? 이혼이라는 단어의 무게야. 나는 정희가 직원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서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었다. 그토록 딸을 지키고 싶었는데 딸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로 결정한 순간이었다. 엄마, 무서운 게 없어요. 이미 가장 소중했던 아이도 잃었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나 자신뿐이에요. 정희는 민우를 향해 마지막 말을 했다. 이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야. 시어머니의 반격, 공개 남심.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부임, 지금까지는 조용히 넘어갔지만 딸이 먼저 이혼 운운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예의요. 그쪽이 예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볼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SNS에서 한 장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민우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의 공식 계정에 올라온 글. 며느리 될 사람일 집안일도 못 도우면서 몸도 약하고 정신도 일약해서 결국 아이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안으로서는 안타깝지만 이런 인연은 더는 이어갈 수 없겠네요. 공개 남심이었다. 시댁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모든 책임을 정희에게 돌리는 글. 폭발 마지막 대면. 정희는 글을 보자마자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코트를 걸쳤다. 엄마, 나 오늘 그 여자 만나러 가요. 나는 말리지 않았다. 그리고 1시간 뒤 정희는 돌아왔다. 손에 들려있는 건 민우 어머니가 파지한 이혼 합의서 조각. 엄마, 그 여자가 내 얼굴에 대고 이랬어요. 누가 널 며느리로 원한 줄 아니? 넌 그냥 시바지였어. 정희의 손이 떨렸다. 그 말을 다시 꺼내기도 벅찬 듯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래서 난 얼굴에 물을 끼얹고 나왔어요. 민우의 눈물 뒤늦은 진심인다. 회유인다. 다음날 민우가 찾아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정희야, 엄마 말은 그냥 내가 다 감당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민우야, 지금도 너가 아니라 너희 엄마 말만 떠올라. 너는 끝까지 날 너의 여자로 만든 적이 없었어. 너는 내 엄마의 말을 지우개처럼 전해주는 전달자였지. 난 그런 남편이 필요 없어. 민우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정희는 단호했다. 무릎 꿇지 마. 이건 너의 무릎이 아니라 내 인생이야. 이제 와서 딸이 며느리 코스프레를 한다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 뒤에는 남심이라는 칼날이 숨어 있었다. 이혼 서류를 내자. 시어머니는 곧바로 반격했다.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그 여자는 정희를 사회적으로 파면시키려 했다. 너 같은 아이가 어떻게 그 큰 식단집 며느리 자리를 감당하겠니? 뱃속 아이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 애다. 아직 이혼 안 했잖아. 그럼 우리 며느리지? 며느리 채통이나 좀 지켜. SNS에 올라온 정희의 사진. 며칠 뒤 한 커뮤니티에 정희의 사진이 올라왔다. 식당 주방 한쪽에서 눈물 고인 채 서 있는 정희. 제목은 이랬다. 요즘 며느리는 이런다 봅니다. 무책임하게 아이 하나 지켜내지도 못하고 손님들 앞에서 멀뚱멀뚱. 정희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놨다. 그리고 물었다. 엄마,
난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겨받으려고 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스스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내가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난 도구였나 봐요. 직장으로 날아든 기관전화. 정희는 복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출산휴가 대신 위산 진단서를 제출하고 산사의 대려로 천천히 일을 다시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곳까지 전화를 걸었다. 이 여자 거짓말쟁이에요. 이산도 다 자기 잘못으로 했으면서 태국 어쩌고 핑계나 대고 결국 회사는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다. 정희 씨, 어떤 분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조금만, 잠시만 쉬고 오시는데 어떨까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정희에게 물었다. 정희야, 이제 어떻게 할래?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남심도 상처도 다 받아들일래요. 대신 숨지 않고 싸워볼래요. 첫 번째 단격, 정희의 글. 정희는 그날 밤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블로그를 열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글을 썼다. 나는 당신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해서 결혼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보고받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내 몸을 검사했고 내 감정을 무시했고 내 아이를 지키지 못하게 했다. 내가 지키지 못한 게 아니다. 지키게 하지 않은 당신들이 문제였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싸우겠다. 나는 시바지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었다. 그 글은 한밤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댓글이 쏟아졌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힘내세요. 진짜 사람들은 응원하고 있어요. 뜻밖의 등장, 민우의 누나. 며칠 후 정희 앞으로 한 통의 메일이 왔다. 발심이는 민우의 이북 누나. 시어머니의 전남편 소생이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저도 한때 불집 며느리였어요.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인간 대접 못 받고 결국 이혼했죠. 필요한 서류나 조언이 있다면 꼭 연락주세요. 저는 도울 수 있어요. 나는 정희예요. 아무의 며느리도 딸도 아니고 그냥 나. 정희요. 정희가 걱정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걱정하는 숨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자기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시어머니의 맞고손. 정희가 올린 폭로 글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자 시어머니는 모욕죄로 맞고소를 간행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저 여자가 며느리라 치고 지간 망신을 시키나요? 그녀는 전문 변호인까지 고용해 정희에게 겁을 주려 했다. 넌 이제 내 말 함부로 공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민우의 흔들림이 나였으면 어땠을까? 글씨가 민우는 누나와의 통화를 마친 뒤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정희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았다. 내가 딸로 태어났다면 엄마는 날 그렇게 대했을까?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원하는 건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었구나. 그는 처음으로 정희가 얼마나 무서운 길을 홀로 걸어왔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희의 반격, 법적 재용 시작. 정희는 이복 누나의 조언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단서를 준비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문자, 녹음, SNS 글, 회사에 전한 내용까지 모두 정리했다.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기를 잃고 사랑도 잃고
저는 제 이름마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법정에 산다. 티셔츠에 단정한 바지를 입고 그 어떤 장식도 없이 담담하게 걸어갔다.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 시어머니 측은 정의를 가정 파괴자로 몰았다. 하지만 정의의 변호사는 조용히 증거를 꺼내 들었다. 병원 진단서, 무리한 노동에 의한 잔여 유산. 시어머니의 녹음 파일, 딸이면 지워야지. 우리 집엔 시가 중요해. 문자, 내가 실태자디니 이젠 정리하자. 판사는 정의를 향해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정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평범한 삶이요. 남의 물건이 아닌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법정 한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흐느꼈다. 민우였다. 민우의 편지. 며칠 후 정의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민우. 정의야. 늦었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아깝게 느껴진다. 너를 사랑한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은 너를 지키지 못한 채 침묵했던 비겁함이었어. 널 아프게 한 우리 집. 내가 한 일이 맞아. 너의 인생에서 나 같은 사람은 사라지는 게 맞을 거야. 잘 살아줘.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었다. 괜찮은 사람이란 걸 이제야 알아봤다니. 정말 재미없다. 이건 최종 합정 기름을 되찾은 날. 법원은 정의의 이혼을 최종 인용했다. 위자료와 별개로. 정의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도 인정되었다. 정의는 그날 정원에서 받았던 아이의 초음파 사진 한 장을 하늘에 띄워 보냈다. 이젠 엄마가 잘 살대.